지금 보니까 들어 나간 데만 예, 시사를 마시게 했습니까? 예. 그 2024년 10월 26일 오후 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 데서 오신 분은 저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하여튼 우리 먼 데서 오신 분은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우리 나라의 전체 재배되는 이 작물들은 우리가 원했던 게 뭐냐? 작물 재배에서 겨울에 비싼 작물은 고온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겨울에는 온도가 높은 약간 고온, 여름에는 재배되는 작물이 저온 지역에 재배. 그러면 겨울에는 남부, 여름에는 그 강원권이죠. 강원권 고지에 재배되는데 이 그 하우스 유형을 보면 이 하우스 작물들이 부산 쪽에는 일중, 그 다음에 올라가면 그 중부지방 강원도까지 가면 여기 가면 사중 정도 올라가요. 사중으로 이렇게 그 보온을 위해서 올리는데 지금은 여름 토마토를 강원도 조금 있으면 심어요. 1년 사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몇 개월 따던 것을 때 이미 그것마저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해가지고 이미 지금 우리는 온도를 값을 최소화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 그걸 쓰는 단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작물들은 이제는 대규모 농장들한테 줍니다. 키가 작은 것들은. 키가 큰 종류들은 땅에서 재배하거나 시설에서 1단 재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키가 큰 종류는 1단 재배하니까 누구나 조건이 비슷하나 키가 작은 종류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제는 경쟁이 전혀 무한 경쟁이 달라져 버립니다. 시설 내로 들어가서 연중 재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강원도에서 오신 그 오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이가 꼬부러졌다는 것은 고추가 꼬부러진 거나 오이가 꼬부러진 건 동일합니다. 미는 힘이 약하면 꼬부러져 버립니다. 미는 힘이 약하면. 그 힘은 어디에 비례하느냐? 작물의 힘은 힘이다. 에너지. 작물을 우리가 식물을 볼 때 용어가 많아요. 수세, 재력, 제가 말하는 힘,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썼는데 결국에는 이 용어 자체의 결론은 어떻게 있습니까? 잎의 두께. 잎의 두께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잎의 두께의 중심에서는 탄수화물 농도가 있다. 생산. 탄수화물 생산으로 봤을 때는 탄수화물은 결국엔 주재료가 뭐냐? 광합성으로 가겠죠. 광합성의 주재료는 그 아래쪽에서 뿌리를 가있죠. 뿌리에서 먹었는데 우리가 곡식으로 재배하는 땅콩이나 콩 같은 게 뿌리 박테리아를 키워서 질소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럼 질소를 적게 줘도 에너지화 하겠죠.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뿌리 혹 박테리아를 키우는 작물들이 우리가 재배한 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뿌리 혹 박테리아. 아카시아 나무 옆에 우리 곡식 심으면 병이 다 들어버려요. 아카시아.
아카시아가 뿌리 혹을 만들어서 여기서 박테리아를 키워서 질소를 만들어 먹어요. 그럼 이 이파리가 물이 떨어지면 여기 뚝뚝 떨어지면 여기는 뭐입니까? 곰팡이 병이 와요. 아카시아. 그럼 올해 송이버섯이 송이버섯 이게 왜 행성이 안 됐을까요? 송이버섯이 안 난 거는 소나무가 여백을 안 떨어졌다는 결론이겠죠. 송이버섯의 주 에너지는 뭡니까? 땅에 있는 종균과 여백에 의한 종균을 활성화시키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송이버섯 연구소에서 연구하니까 답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해마다 키우면은 소나무가 여백 떨어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황금을 놓고 회원들이 가서 조언을 주면 이 C값을 0.6에서 0.8을 맞춰라. 이 C값을 0.6에서 0.8을 맞춰가지고 토양 수분 35에서 45%를 맞추고, 그럼 여백을 많이 맺게 만들어서 물을 많이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럼 송이버섯이 자라는 원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백이 1차적으로 영양 공급을 제일 중요하다. 이 현상을 어디 가면 제일 잘 볼 수 있냐면 땅콩 심은한 데 가보면 땅콩이 밑에 달려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땅콩 이파리가 여백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 폭삭 삭은 거 균사체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보시죠. 뽀얗게 균사체가 펴가지고 폭삭 삭아버립니다. 이 균사체의 주 원인은 땅콩 뿌리에 꼭 박테리아에서 질소를 보내는 겁니다. 이 C값이 0.3 이하에서는 여백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1.2 넘어가도 여백을 잘 안 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비료량,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되겠죠. 그럼 강원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하가 여름 재배면 공기, 여름 재배에서 최고가 뿌리가 여름 재배 이식값이 1.8을 잡아놨는데 여기에다가 차광을 35%를 하는 것 같으면 플러스 0.5를 더했어요. 그럼 몇이겠습니까? 2.3이 되겠죠. 2.3에 마이너스 0.3을 빼면 2.0을 맞췄으면 돼요. 이 공식이죠. 방금은 연구에서만 쓰는 공식이죠. 왜 0.3을 빼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C를 맞추다 보면 때로는 올라가 볼 때가 있습니다. 토경에 안에서 양액은 우리 딸기에서는 이거 적용하고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양액은 0.3을 빼서는 안 돼요. 양액에서는 양액 재배에서는 못 먹는다 말은, 잎이 못 먹는다 말은 여기에서 차광을 해줘야 잘 먹는다는 결론도 나와요. 직사광선에서 기공이 탈수가 되어버리면 식물은 잘 못 먹어요. 연구소에서 LED 켜니까 딸기가 기쁜하죠. 예, 그때도 있고 안 때도 있고. 그렇죠. 예. 똑같은 거죠. LED 농도는, LED 불 농도는 똑같죠. 아니, 단계별로 해요. 단계별 해놨어요. 예. 계절별입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릅니까? 그거는 똑같아요. 시간은 똑같이. 시간은 같이 주고 광룩수가 다릅니까? 예. 아침, 점심, 저녁. 아니, 강릉수 똑같- 그 배도별로. 청별로. 예. 그 청별에서 이제 제일 기공 탈수가 제일 어디가 제일 많이 되는가요? 그거는 크게 지금 물을 시비하니까 없는 것 같고요. 예, 아니 높은 간에서 위에 게 한 반짜리가 비싸게. 제리어가요. 예. 온도값하고 속도가 아마 좀
많습니다. 그 회원이 돌아가지고 습도를 떨어뜨리가 기공 탈수가. 여름에 우리 장마기에 알레가 안 마르면 선풍기 터지죠. 선풍기 터지면 말이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죠. 그래서 그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광이 좋긴 하나 광을 차단하지 않으면 대사작용에 단점이 있습니다. 광은 여름에 햇빛이 작아서 우리가 수확을 못한 게 아니고 햇빛이 많아서 더워서 직사광선에 못한다는 거죠. 여건도 재봤는가요? 이파리 온도 안 재보셨어요? 앞으로는 엽온도도 재봐야 됩니다. 잎의 온도. 잎이 엽온도는 우리가 기계가 빠진가요? 엽온도는 멀리 오셨으니까 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엽온도를 재야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데 적외선 온도계 요거는 돈 싸요. 돈 많은 데밖에 안 하니까 엽온도를 재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온도를 재면 31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오일을 재면 몇 도 나오겠습니까? 24도 나옵니다. 그럼 온도 값을 인터넷에 단순하게 파는 거니까 많은 때밖에 안 해요. 그 엽 온도를 재보면 한계 온도가 나오거든요. 32도 넘어가면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차광을 하면 직사광선이 안 맞으니까 엽 온도 뚝 떨어져요. 그렇죠. 엽 온도를 떨어뜨려야만이 생육 대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엽 온도가 떨어져야 된다. 먼저 쏘시니까 선물하는 가져있어. 이거 비싼 건 아닙니다. 예. 그 적외선 온도계로 가지고 엽 온도를 재보면 모든 작물은 엽 온도에서 정산작용이 나오는데 정산량의 밖에는 세포 파괴가 나오죠. 기공 탈수.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딸기가 기공 탈수가 돼서 이름은 티번이라고 지나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 티번이라는 용어를 쓰면 거기다가 또 맞지도 않는 용어를 또 많이 붙여놨어요. 칼슘 결핍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잘못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배되는 작물을 어떤 매뉴얼을 넣어서 강원도에서 우리가 재배되는 여름 작물이 여름에는 일주밖에 안 되겠죠. 오이. 이 오이를 하나 어떤 작물 하나 달라지진 않습니다. 식물 대사에서는 동일해요. 이걸 해도 같고 저걸 해도 같습니다. 그 기준값은 하나로 통일하니까. 기준값은 하나로 통일하는데 그 기준값이 비료량만 보면 이 기준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차광을 안 했을 때는 1.8이 맞고, 그런데 차광을 안 했을 때는 이 기준값이 엄청나게 편폭이 커요. 비 오는 날, 안 오는 날. 낮에 그 비닐의 투과율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광luc수에 따라서 다 바뀌어 있으니까. 이 편폭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작물 재배할 때, 여름. 근데 여름에 국한되어 있다고 해서 요 기준이지만은 봄, 가을, 우리가 겨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름에 여긴 것 같으면 이제 봄에는 이 시값이 2.1에 그 다음에 차광을 하면 플러스 0.3을 하면 2.4가 되겠죠. 2.4 2.4 마이너스
0.3을 하면 2.1이 되겠죠. 0.5를 합했지, 잘못됐다. 0.5를 합해. 0.5를 플러스하면 2.6이 돼. 2.6이 되고 2.6 빼기 마이너스 3을 하면 0.3을 하면 2.3이 된다. 그럼 우리가 보면은 2점 차강을 사용할 때는 2.3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그러면 여름하고 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겨울에 딸기 재배를 할 때 겨울의 작물 겨울에 우리가 2.7의 이 시값에 차광을 하면 플러스 0.5를 합하면은 3.2가 되겠죠. 3.2. 그러면 3.2 빼기 0.3을 하면 2.9가 차공했을 때 이 시값이랍니다. 공부를 그 창에서 딸기 공부할 때 그 3.0 주면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3.0을 준다고 해서 먹은 편폭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값을 토양에는 우리가 토양에 응집을 해 있다가 이게 축척이 되는데 이것도 용탈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데 양액 재배는 잔량 이시만큼 외출되는 거라고 봐야, 나가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다른 집에는 이 시값을 1.5를 줘서 먹고 남은 잔량이 0.5나 이러면 0.5가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더 나갑니다, 이거보다. 왜 그러냐면 바로 들어가면 바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작년에 제가 예. 400리터를 4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찬물 물이 그냥 바로 흘러버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찬물은 안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듣고 마지막에 그 3회를 줘가지고 물량도 400을 주다가 250을 3번을 줬는데 400을 4번 줄 때는 항상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만지고. 예. 근데 250을 3번을 주니까 수분이 끝에까지 다 닿았는데 옆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예, 중력수가 돼요. 계속 주면 중력수가 되고 밑에 물이 잡아당겨 앞에 직립이 이동해. 예, 그 물은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클라스 자체가 분자 자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 집을 당기죠. 물은 담으면 용기에서 이렇게 밀려 올라가 양쪽으로. 물은 담으면 빨리 올라가고. 근데 수원은 담으면 자기끼리 응집하니까 이렇게 볼록해져요. 수원 자체는 이렇게 용기에 담으면 이렇게 볼록해지고 물은 담으면 옴파게져요. 양쪽 배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수에 그 물이 집어 땡기가 달고 내려간다. 밑에 달고 그래서 그리고 물길이 나버리거든요. 그럼 물이 그냥 쭉쭉 흘러가요. 그래서 양에 그 줄 때는 짧게 소량으로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처음에 나오고 처음에 또덕또덕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나오고 나면 목이 전부다. 그 두세 분 만에 줘야 되지. 그걸 왕창창 줘가지고 흘러내린다고 작물이 잘 된다는 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값을 얼마나 잘 잡았냐 여기에서 아주 우리는 소득하고 직결됩니다. 토양에서. 그래서 우리가 겨울 재배 우리가 어떤 작물이든지 이 기준은 공식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먹은 양에 또 비례한 식물 보는 법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시값을 맞췄을 때 오이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게 도마도라면 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잎이 오이가 됐든 도마도가 됐든 잎의 모양 각각 제각각 다른데 그래서 오이 잎이 몇 cm냐 도마토 잎이 몇 cm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도마토를 달 때 여기서 여기까지 잎이 잎의 크기가 40cm 넘어야 돼요. 40cm 40에서 45cm가 되면 좋고 오이가 20 몇 cm가 있던 오이도 있어요. 요 잎의 크기 에어가가고 요 잎의 크기에 착과를 시켜야 돼요. 요 넓이 잎의 넓이로 계산하는 오이가 있고 길이로 계산해야 되는 도마도가 있어요. 수박도 이신 마찬가지 길이를 계산해요. 수박은 5cm당 수박이 1kg를 커요. 수박 이파리가 50cm에 달아놓으면 수박이 10kg가 나와요. 40cm 달아놓으면 8kg 나오고 5cm당 1로 계산하면 되고 이 넓이가 메로는 26cm 이렇게 제가 공식을 좀 몇 가지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잎의 크기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뿌리 발달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도를 일찍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화방 열매 달짜리의 잎의 크기가 두께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이를 7 내지 8엽에서 다는 걸 이거를 갖다가 13에서 15까지 올리면 옆까지 올리면 힘이 배로 강해. 힘을 강하게 만들었어야 돼. 그리고 뿌리가 많이 뻗쳐놓고 써야만 효과가 좋은데 뿌리를 적게 뻗쳐놓고 지상부 전체가 작은 상태에서 열매를 착화시키고 그러면 몇 개 못 단다는 거죠. 한 번에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착화 시기에 비료량을 충분히 봐야 해요. 지금 우리가 가져온 이 흙이 또 그저 오이 재배 흙이죠. 예. 2.5가 나옵니다. 이 시간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줬던 비료가 이 시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붓도 나오고 참도 나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기점대가 아니고 접촉이 잘못해 1.3대 예, 1.3 몇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시값이 정확하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재배되는 우리 오이가 우리가 원했던 양의 품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꼬부리가 많이 나와. 꼬부리가 많이 나와. 이거보다 이 시값 더 높아야 상품이 많이 나올 건데 아마 이 정도 지금 잔량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는 좋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초반에는 좋았다가 후반에 나빠지지 않느냐. 1.2에서 1.38 초반에 좋았다가 후반에 나빠졌다. 그럼 후반에는 비료를 안 줬으니까 그럼 초반에는 그나마 괜찮았지 않느냐 추적할 때. 근데 초반에도 이제 질서는 쓰지 말라 해서 못 썼고요. 예. 이제 10, 30 그걸 썼고요. 그걸 쓰다가 이제 20, 20도 쓰고. 예. 그러다가 이제 영양대장사들은 질서 쓰면 다 망가지는 걸로 얘기하니까 얘들이 이제 망가지면서 한국말로 농법을 보면서 요소를 투입을 했는데 4,000평 정도 면적에 요소 한 푸대부터 두 푸대까지 넣어봐도 스타소리 안 해도 색이 까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질소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 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 양의 그 관주형 비료들이 30에 10 이거 정도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우리가 요 아래쪽을 내려오면 그 위에 거 전혀 안 썼고요. 그치? 30을 썼지. 거꾸로. 10에 10, 30. 이거는 빨리 망한다. 빨리 말하면. 예, 요건 10에 거꾸로 해놨죠. 공기에 가리는 고온이고 얘는 고온이 되고 질소는 저온인데 여름에 저온을 여름에 고온을 만들면 이파리가 노랑노랑해가 녹균병이나 이름 지었네. 영양제장 가지러 와갖고 질산 마그네슘 부족이라 그래갖고 그걸 넣어도 답이 없더라고. 예, 그 질산 마그네슘은 더 잎이 노래지고 더 딱딱해지고 안 좋아져요. 그 이제 이 우리가 식물에 얘가 비빔밥을 만들어준다 하면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 양념. 양념에는 미량. 칼륨은 가리죠. 칼륨. 가리. 소금이나 뭐 된장이나 간장이나 똑같은데 이거는 그 소똥 속에 들어있는 거는 대비에 들어있는 건 거의 같은 성분에 해당합니다. 그 성분 자체가. 칼륨이라는 자체가 많으면 더위를 많이 탑니다. 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양념은 사실은 아주 비중이 낮죠. 소량인데 저걸 우리는 얘가 주가 돼버린 거죠. 얘가 그걸로 뒤집어야 돼. 얘가 주가 돼버리면 우리는 여름에서 작물이 문제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마가 딱 접어들으니까 밑에 좋았던 잎이 다 낙엽이 져서 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장마가 진다는 거는 흡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흡수량이 줄어들 때 그때 적게 먹고 오이는 달려 있으니까 힘이 뚝 떨어져 버리죠. 근데 비가 오면 비 온다 그러면 며칠 비 온다 그러면 뭐부지 요소부터 잔뜩 줘놔야 돼요. 그럼 이 시가 높으면 그늘을 쬐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늘을 쬐어가지고 못 먹게 하면 되죠. 못 먹게 하거나 이 시가 높으면 맹물을 뿌려서 성장을 시키면 돼요. 두 개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더 굶주림이죠. 이거 그 돈은 많이 들어서나 빈곤이죠. 빈약하다. 그 토양 속에 우리가 밥은 넣고 반찬만 잔뜩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계속 재배되면 어느 순간 되면 토양이 오염이 돼서 작물이 재배 안 되는 단계까지 나옵니다. 오염이 돼서.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21-17 이 비료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질소가 많다고 잘 안 쓰죠. 이거 쓰면 빨리 망한다. 왜 망하느냐? 여름 작물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왜? 인산가리 너무 많기 때문에. 얘들은 플러스 전극을 띄고 있고 마이너스 전극을 띈 얘는 암모니아태 질소이기 때문에 30%가 가스로 증발하면 14.7%예요. 그럼 14.7에 17이 됩니다. 그러면 비료가 질소가 적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빠진다. 여름 고추, 꼬부리 고추의 주 원인이 요거예요. 고추가 끝마름이 생긴데 그 이름도 잘못 지어 칼슘 결핍으로 되죠. 고추가 여름에 잘못돼가 끝이 말랐는데 그걸 갖다 칼슘 결핍을 주는 우리는 돈이 또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누가 좋아지나? 영양제 장착을 좋아지죠. 그러면 고추가 끝이 말랐는데 그 원인, 그러면 요 비료 주고 복숭아 여름 자두에 NK 줬다. 넌 물러서 못 써요. 그럼
이 비료보다 더 약한 거 주겠죠. 우리가 17, 17이라는 그런 거 줘놓고 그 다음에 복숭아 자두 여름에 NK 줘버리죠. 그럼 물러서 못 쓰는 거예요. 가리 양만 늘리면 물러서 대사작용 빨라지긴 하나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겠죠. 그렇죠. 가리가다. 더워서 열과 현상이 일어나는 것, 요것도 여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름에 일어난 것. 그럼 이 가온에도 가리가 너무나 많이 줘놨거든요. 가리비를 많이 주니까 그 가리가 토양에서 계속 잔재하고 있다. 그럼 올게 안 줬다고 올게 요소만 줘도 안 돼. 해결이 안 돼. 내년 후내년 몇 년 가는 그 원인들이 대사작용을 가리가다는 정지를 시켜요. 너무 여름에 정산작용을 많이 일으켜서 입속에 탄수화물이 적어져요. 앞에 21, 17, 17이라는 것은 프로가 들어가요. 질소량 21-17, 17 비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나 가을에 또 NK비를 주기도 하거든요. NK. NK가 18-0-18. 그 다음에 30-0-12짜리가 있어요. 그럼 요 18-를 쓰는 것 같으면 12.6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워서 안 되겠죠. 그러면 요건 좀 나아요. 21에 0에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가 30%가 질소는 암모니아 가스로 나간다 이 생각이죠. 그럼 마이너스 전극은 토양에 결합이 잘 되지만 마이너스 전극은 토양에 결합이 안 되고 플러스 전극은 결합이 잘 돼요. 전극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게 토양 재배에서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질소함량을 늘려놨더라도 기비가 우리가 어떤 게 명품 300이라는 게 있어요. 명품 300이라는 이 비료는 30에 10에 8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완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소 10알갱이 중에서 한 알갱이만 코팅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효성으로 그걸 보는 게 맞은데 이름은 완효성으로 되어 있는데 완효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10알갱이 중에 한 개 가지고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비료 역할이. 그래서 요 비료를 쓰면 단가 측면에서는 싸긴 하나 추비를 계속 줘야 되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올코팅 비료가 있어요. 올코팅 비료. 명품 300을 10거냐 말 거냐 토양 분석 결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간단한 이 자료, 그러면 여기에 보면 토양의 분석 결과에 우리가 전기 pH가 5.9 그럼 요 석회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칼슘이 적정 부위마다 또 많거든요. 칼슘이. 그러면 석회에 해당하는 걸 어떤 성분을 썼겠냐? 그럼 산성에서 알칼리를 끌어올리면 토양에는 유황을 써도 괜찮아요. 유황. 그럼 석회가 많아서 석회를 쓰면 칼슘이 더 늘어나겠죠? 그것 또한 장애라는 거예요. 석회가 다 많아요. 그래서 칼슘이 많다는 거죠. 그럼 pH를 내릴 거냐 올릴 거냐. 내리는 거는 이제 산을 쓰면 되겠죠. 뭐 질산이라든지 우리가 그 질산을 구하기 어려우면 요소 쓰면 또 떨어져요. 요소 쓰면 떨어지고 무연산도 또 있고 뭐 하여튼 불부산 여러 가지 산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쓰면 pH 높은 건 알로 떨어뜨리는 거. 요소는 산성 쪽으로 내려갑니다. 산성 쪽으로. 복합은 또 그거하고 또 다르겠죠. 복합은 인산이나 다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료를 기비로 쓰는 것 같으면 토양 분석에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요걸 쓰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산가리 과다되어 있는 거는 밑비료를
그 오이를 심는다면 요소만 주면 되고 여기에 그 우리 작물이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자두도 있는데 그 이것도 지금 복합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인상가리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 여름 과일들이 물러져 버립니다. 그 비가 오면 확 물러져 버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 여름에 우이대라는 사람들이 그 그때 20절짜리 나오는 거 그거를 그냥 헛고랑에다 다 뿌려주거든요. 예. 뿌려주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NK 같은 거막 뿌려주거든요. 근데 그 축구 이런 거가 들어가면 안 되죠. 물거름에다가 토양 분석에 보면 데이터 나오겠죠. 토양 분석에 보면 나오는데 여름에 축분을 준다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NK만 줘도 안 되는데 축분 속에 질소분이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럼 인상가리만 많은 거죠. 큰일 날 짓이. 그것도 웃자다가 미생물을 주면 덕이 되겠냐 해가 되겠냐. 제가 본 거로서는 질소를 먹어가 해가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예, 저희가 그 아크로라는 거를 이제 많이 넣어줬어요. 그 미생물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 회사의 제품을 덜 먹일 수는 없고 미생물이 토양에 들어와서 질소 생산을 해내면 괜찮은데 질소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혹박테리아처럼 지가 조금 먹고 질소를 만들어내가지고 땅에다가 누적을 시키면 되는데 누적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크로바, 토끼풀 그 땅들을 갖다가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일반 우리가 그 공사를 위해서 땅을 이렇게 밀어놓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거기에다가 크로바 있는 자리만 이시가가 올라갔더라고요. 토끼풀. 그런데 그 외 땅들은 이시가 났는데 토끼풀만 이시가 올라갔더라. 그럼 토끼풀 자체에서 우리 혹박테리아에서 질소를 땅에다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들이 우리가 부산물이 들어가는 재배가 있고 부산물이 제거하는 재배가 있거든요. 제주도의 밀감 같은 게 부산물이 다 들어가요. 밀감이 떨어져도 거기 들어가 버리고 이파리 떨어지면 들어가고 가지치기에서 잘라서 갈아여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많은 인상가리가 없어질 여기가 없어요. 다시 다 들어와요. 그럼 뭐가 없어지냐면 밀감이 열었다가 쪼개지가 낙과돼 버리면 산으로 바뀌죠. 초가 돼서. 그러면 뭐가 없어져? 얘들은 그냥 남고 질소만 없어져. 질소만. 질소는 어떻게 돼요? 미생물이 발생해가지고 탄수화물이라는 영향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요것들은 더 분해해갖고 땅속으로 더 많이 갖다 놔버리죠.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오이 덩쿨을 걷어내면 없어지긴 하나 오이 요것들 땅에 다시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여기에 있던 거 다 와요. 그대로 땅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질소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여백이 맺었다. 여기에 여백이 맺었다. 여백은 또 누가 먹어버리냐? 요거는 여백 속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얘 누가 좋아해요? 미생물 좋아하죠. 그럼 얘들이 먹어버려. 그럼 질소분이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우리는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겠어요. 먹고 여백으로 떨어뜨리면 미생물을 먹어버립니다. 얘가 그냥 없어지느냐? 여기에서 말라가지고 달라붙어 있으면 노릇노릇하게 타죠. 그러다가 뭐가 옵니까? 여기서 잿빛이 오죠. 잿빛 곰팡이 주 원산은 여백이라는 거죠. 여백이 농축대가 달라붙었다. 그래서 맹물십이라고 씻어주지 않으면 여백이 맨다는 거예요. 여백이. 그래서 여백의 주 원인은 이식값이 낮아서 그렇다. 이식값이 낮으면 여기에 계절의 이식값이 계산이 되어 있다. 계산법이죠. 그래서 지금 재배하는 매뉴얼을 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심고 나서 정식하고 나서 우리는 이식값을 재봐야 돼. 정식하자마자
그 정시간 때는 우리 TV를 했겠죠. 야, 기대 오늘 어제 와서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 어떤 선택과 방법이겠죠. 올해 봄에 고흥에서 우리 사모님이 남편은 바다 장어 잡고 400평 고추를 1900개 심어가지고 얼마 전에 1300건 따고 아이게 더 달려있거든요. 그럼 잘하면 400평에서 한 2000건을 딴다는 거죠. 그럼 1300건 판매한 가격은 건당 15,000원에서 팔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거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죠. 하루에 매일 100kg씩 따고 있는데. 그럼 이 식값을 고추 400평 심으면서 첩경이 사고, 그 다음에 과학 분무기, 과학 분무기 사고, 첩경기는 85만, 과학 분무기는 75만원. 이 식값을 만차가 농사지니까 400평 매도 1년 연봉이 된다는 거죠. 그 잘하면 한 2,000건 따겠어요. 400평에서 끝고추까지 익기가 따면. 그러면 우리가 재배하는 메뉴랑은 전혀 다르죠. 그러면 조금 비싸게 팔면 요거 2,000건 따면 400평에서 약 3천만 원. 400평에는 3천만 원. 보통 2만 원 사거든. 요즘엔 15,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고춧값 지금 한 8,000원대를 떨어졌어요. 건당.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뉴를 쓸 거냐에 따라서 결론을 제시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표현 안 되는 일들은 아직까지 밝혀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밝혀야 되는 일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또한 더 앞으로는 진행되어 있죠. 고추로 가서 저 첩경기 하나 사고 분무기 하나 사면 더 많이 딸 수 있네. 요 뒤에 한 개 더 붙여야 될 게 그게 약하다니까 우리 대표님은. 요소비료. 여기 들어있어요. 관주로. 그거는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거네. 요소비료는 농협에 가면 팔고, 황금을 농구에서는 연맹식이 골드그린 골드카라 조금 파는 거죠. 그거는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이소. 눈치가 있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 눈치가 있으면 쓰겠지. 차에 실을 놓기 실을 놨는데 솔직히 실을 놨는데 차가 실을 놨는데 문제는 용법이 어떤 거 싶어서 지금 걱정입니다. 아, 그렇지. 그 설명 유튜브도 그 설명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 그냥 골드 칼라 골드 그린 인상 말씀하시고 이게 어떨 때 골드를 써라 어떨 때 그린을 써라. 그린에는 그 영양만 있어요. 칼라에는 칼슘이 있어요. 그 이 두 개가 무게 비중이 조금 차이 납니다. 무게가. 왜 그러냐면 과실수는 7월 15일 기점으로 인해서 칼라만 쓰면 되고, 역체류 우리 딸기나 얘들은 얘 두 번에 얘를 한 번 쓰면 돼요. 근데 얘들이 식물이 먹는 거는 7일이 기본인데 7일이 그 기간이 7일인데 요 7일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또 달라요. 맹물을 뿌리면 한 번 뿌리면 이틀씩 까면 돼요. 더 빨리 할 수 있다. 맹물 시비. 맹물 시비를 1회를 하면 2일 정도의 순환이 빨라요. 순환 기간이. 그러면 맹물 시비를 매일 하여서 딸기를 재배하거나 오이를 재배하면 영양 이동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뿌리면 3, 4일에 한 번씩 연면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영양 이동이 빨라지면 단점으로 성장은 돼서나 세세한 부분이 부족해요. 맛이. 그러면 이동이 조금 천천히 하면 기간이 길어지면 맛이 좋겠죠. 그러면 맹물을 뿌리는 순간에 영양 이동이 빨라져요. 영양 이동 빨라지면 맛이 떨어져요. 그 맛을 보완해주는 게 연면식을 보완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그 설탕을 쓰는데, 설탕은 과일에 오염이 안 되는 양의 설탕이거든요. 근데 복숭아는 구슬만 할 때부터 설탕을 쓰지 마라 그러고, 샤인마켓 포도에는 우리가 녹두알만 할 때부터 설탕을 쓰지 마라 그래요. 꼭지에 들어가면 끓음이 되니까. 이 설탕의 농도. 그럼 설탕의 농도는 물 20리터의 기준에서 20에서 최고 500까지도 g까지 써도 괜찮다. 그럼 500g은 뭐고 20g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20g이면 장애가 없을 정도 농도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장애가. 그러면 잎이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만든 거하고 잎에다가 강제적으로 우리가 질소를 공급해 두 가지 다르다는 거죠. 연면식에 질소를 공급시켜버렸다. 그럼 탄수화물 아니에요. 그 맛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영양 생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일 비가 많이 온다. 노지에 강원도에 심어놓은 오이가 노지에 비가 많이 온다. 설탕을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500g이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장에 일어나기 전에 비가 온다는 거죠. 500g 넣어놓으면 햇빛이 쪼이면 장에 일어나겠죠. 약간 삼투압에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절임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300g까지 써가지고 장에 잘 안 일어나요. 200g, 300g. 그러면 여기에서 500g이나 800g 올라가면 그거는 농도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여기서 한 200g까지 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00g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름에 고추 재배해서 200g을 쓰면 내일 비가 아무리 와도 고추가 안 죽어요. 고추가 물이 폭장기가 모가지만 쏙 내놓고 있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뭐그는 내 탄수화물 농도에 비례하니까. 요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겨울 딸기에다 쓰면 꽃받침 뒤에 곰팡이가 검게 설탕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그런데 농도를 줄이가 써요. 그래 한 번씩 맹물을 뿌리줘라. 맹물을 최소한 3일 한 번 정도 뿌리줘라. 그러면 여름에 재배하는 우리 강원도에 재배되는 오이가 맹물이 비가 오면 그만큼 영양 이동이 많이 되고 잎이 얇아져서 나빠진 거지, 비가 오는 그 순간에 성장은 빨라요. 비가 오면 병을 한다. 그건 꽝이 아니에요. 비가 와서 병이 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면서 잎 두께가 얇아져서 그 잎에서 나온 여백이 문제를 일으키겠죠. 이 단감이 꽃받침이 다 말라버렸어요. 잠깐만요. 이게 왜 말랐느냐? 여백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백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꽃받침의 부분은 이미 얘들이 두껍게 만들어놔서 탄닌이 많아서 이 균을 죽여버려요. 요걸 까마탑에서 요걸 긁어다가 균 조사하면 균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여기 있는 두꺼운 요 탄닌이 이 균을 죽여버렸어요. 연구소에서 이걸 조사를 해봤는가 봐요. 조사가 없더래. 당연히 없지. 탄닌이 더 강하니까 균이 발생을 했다 해서 균이 존재하진 않는다는, 죽여버리니까 탄닌이 균을 잘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생겼던 거는 여백의 잭빛 곰팡이, 시드름병, 부패병, 그 균이라는 거죠. 근데 이 꽃잎마저도 말린 그 자체도 요 여백이라는 거예요. 여백. 그럼 여백이 맺은 주원인은 이 식값이 낮아요.
그럼 여름에 재배되는 작물이 장애가 일어나고 하우스 딸기의 장애가 일어나는 그 주 원인들이 여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름에 오이에 살균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살균제 써도 균이 안 떴거든요. 근데 왜? 뭐 때문에? 예. 그럼 우리가 오이, 여름 배추, 생강, 인삼, 얘들한테 상추, 깻잎. 그럼 얘들을 갖다 여름에 살균제를 기익사기 쳤다는 말이에요. 효과 하나도 없거든요. 뭔 효과가 발휘하냐면 영양제. 여기에서 여백 영양제가 들어갔으니까 잎이 두꺼워서 여백을 잠깐 작게 맺은 거예요. 궁극적인 건 얘들이 잎의 두께를 위한 이식값 필요. 이 반대편에 이식값을 유지해주면 여름 배추에 살균제를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름에 배추에 살균제 안 쓰면 농약가 푹 작아지겠죠. 근데 다 쓰고 있다는 심각하고 인삼밭에 가보세요. 살균제 뿌리고 있는데 그 살균제 인삼밭에 살균제 뿌리는 것보다 인삼 놀고리 헛고래 요소비로 뽀얗게 뿌리 나면 인삼이 한 놈도 병을 안 해요. 결국엔 이 병의 원인들은 거의 대다수 이식값이 낮아서 여백에서 온 것들이 제일 많아요. 여백에 영양이 많은데 맹물을 시비했을 때는 여백 그 잎 두께하고 균형이 깨져 버려요. 맹물 뿌릴 때는. 왜 그러냐면 강제적으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저녁에 기공을 닫고 물의 압력에서 이동시킬 거예요. 우리가 물을 뿌려서 기공을 닫고 압력으로 이동시켜버리면 잎에 들어있는 영양소 줄어드는 거죠. 기공을 닫아버리면 압력이 생기겠죠. 압력이 생기면 이동해버려요. 그렇게 원리겠죠.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하는 목적은 하엽과 상엽의 에너지를 갖게 만들어져요. 하엽과 상엽. 근데 하엽에서는 하엽은 햇볕을 적게 받기 때문에 청산량이 적어요. 그럼 식물이 성장하면 이게 몸통에서 뿌리 박은 게 빠져나와요. 그럼 영양 전달이 적게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엽에는 연면 시비가 하늘 땅만큼 주게 해요. 영양제가. 그럼 여기서 공급하면 내려간단 말이에요. 뿌리로. 그럼 다시 돌아오는데 내려가는 양이 적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균형이 깨있다는 거죠. 이 균형이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식물은 이 적용을 법칙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아랫잎은 말라주는 게 당연하다 보면 그거 안 맞은 일이에요. 아랫잎이 영양을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돌려받지를 못한다. 식물은 내려줘야만이 다시 돌아온다. 이 원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내려가야만 다시 돌아온다. 여름에 고추밭에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 벌써 비료를 갖다 부담시켰다고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줘야 돼. 비료를 더 줘야 돼. 그 장마기에는 항시 비 오기 전에 먼저 비료부터 줘야 되는데 비료가 많이 떠내려가는 집 같은 게 비 오고 난 뒤에 빗물이 떨어지고 좀 촉촉할 때 주로주가 위에 성이 나는데 모래 땅이나 유실이 많이 되는 땅. 그 비료량이 토질에 따라서 주는 방법이 달라요. 토성,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 이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눠놨는데 우리가 이 등급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또 비료 사용하는 방법이 점질토는 추비를 줘도 잘 땅에 배기가 먹고 땅에 이렇게 충전이 되는데 중사질토, 왕사질토는 줘도 도망 나가버리고 없어요. 몇 년 지나도 이 땅이 충전이 안 됩니다. 그럼 비료 주는 방법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들은 비료 오고 비 끝 마무리 올 때 그때 비료 뿌리놔야 돼. 그러면 살짝 들어가 있죠. 근데 비료 1년에 점질토 여기서는 2 내지 3포, 중점질토에는 4포에서
5포 정도 1년에, 중 40토에는 1년에 5포에서 한 7포 정도까지, 왕40토에는 6포에서 8포까지 이 정도의 비료가 소모가 되더라는 거죠. 1년 중에. 그러면 100평당이기 때문에, 이게 100평이기 때문에 비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의 문양필 맹장님이 키위에 올해 비료를 100평당 14포 썼거든요. 요소를. 그런데 그거마저도 약간 물러져요. 이때까지 사용했던 가리 성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 대신 잎은 아직까지 건강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잎이 가에 테두리가 타잖아요. 테두리가 타는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딸기 1화방 따다 보면 잎 타죠. 이파리가. 그 타는 주 원인이 그 여백을 맺어서 그래요. 비료가 부족해서. 여기에도 아침과 여백을 많이 맺죠. 그럼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도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미네랄 있잖아요. 여기 반찬. 얘들이 여기 묻어가지고 온도값이 높으면 타버려요. 그 올 봄에 그 순천에서 황금을 놓고 키위 2,000평에 한 요소 50포 뿌리고 좀 나눠서, 그 다음에 연면시회가 참 좋았다가 미생물 한번 줘가 이파리 시커멓게 다 타버렸어요. 미생물 한 번, 두 번, 세 번 딱 주고 나니까 이파리가 다 꼬실라져 버려요. 토양에 있는 질소분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 미생물 역할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라고 이때까지 배운 미생물이죠. 학교에서 미생물 어떻게 배웠어? 아들. 뭐 그냥 좋은 게 90%지. 생물 쪽은 잘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염 제거한다고. 아, 염 제거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얘들을 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기를 제거한다고 그렇게. 소금이잖아요. 칼륨, 요거. 그런데 그거 안 없어지는 것 같아. 해보니까. 미생물이 똥을 싸면 얘는 그대로 남기나요, 얘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밀감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초가 돼서 녹았잖아요. 근데 초가 돼도 미생물이 인상가리는 그대로 남깁니다. 인상가리는 없앨 수가 없어요. 거의 몇 년이 가는 이유가 안 없어지는 주된 원인이, 얘들은, 조금밖에 활용 안 하고 그냥 남겨놨는 거죠. 조금밖에. 다 돌려놔요. 그럼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시간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질소량을 늘려서 그 부대적인 걸 연면시비를 해가지고 균형을 위에서 외부에서 맞춰줘요. 뿌리에서는 계속 그 염을 인상가리를 빨아들이면 잎에서 연면시비나 순환을 시켜줘죠. 이렇게 되면 플러스 전극들은 고온성이죠. 고온을 저온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 질소분이 더 들어가야죠. 질소분. 근데 질소분을 연면 시비를 해버리면 질소분이 단점이 또 있어요. 오이 같은 거는 큰 맛으로 안 느끼기 때문에 괜찮은데, 딸기 같은 건 맛이 뚝 떨어져요. 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건 또 문제가 되겠죠. 맛으로 느끼는 거, 자두가 익을 때 돼서 질소분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이 뚝 떨어져. 복숭아에 익을 때 되는데 질소분을 썼다. 맛이 뚝 떨어져. 분해 되지, 소화시키지 않은 질소분은 당이 떨어져요. 탄수화물 아니라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가 자기가 광합성에 소화시킨 탄수화물하고 우리가 잎으로 인위적으로 연면시면 질소분을 두 개는 다르지. 별개처럼. 잎에 들어있는 건 맞아. 그런데 거기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같아져요. 질소를 소화시켜서 탄수화물을 전환시켜서는 또 달라져요. 뿌리는 시간은 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후가 제일 좋다고 봐요. 오후 몇 시죠? 오후 해질녘에. 예. 오후가 제일 좋다. 그래서 연면 시비는 토양에서 바란스 흐트러진 것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감나무가 아랫잎하고 윗잎 위까지 하고 영양 광합성 양이 다르기 때문에 영양 생산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연면십이라는 아래에 있는 과일도 크기가 같아져요. 그럼 오이밭에서 연면십이 하거나 딸기밭에서 연면십이 하면 잎의 대사량을 늘려주는 거죠. 힘이 더 강하게 해준다. 힘을, 대사량을 늘려주는 거죠. 지금 우리 왕대추, 사과대추 그런 거 이파리가 노릇노릇하잖아요. 이것도 가리 가다니. 그럼 이런 대추는 익을 때 되면 꼭지가 똑 떨어져 있어 안에서. 안 그렇던가요? 많이 떨어져. 그렇죠. 아니, 낙과가 많이 됐어. 낙과도 되기도 하지만은 과일이 대추가 꼭지가 이런데 여기서 요 시방하고 사이가 똑 떨어져 버려. 여기 똑 떨어져 버려. 지금 땡기면. 그럼 그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텁텁한 맛이 없어. 수가 없어서 물컹물컹하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영양이 여기만 전달이 되고 요렇게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구조가 무너지고 여기 떨어지거든요. 그 자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두가 봄 냉해 입으면 여기가 똑 떨어져 버려. 아니 크다가 여기 똑 떨어져 버려. 시방까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비대되면서 여기 똑 떨어져 버려. 그러면 맛대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현상이 자주 벌어져요. 우리 왕대추, 사과대추는 주된 문제가 요거예요. 복합비료나 탭이 너무 많이 주고 여름에 더워서 이게 많이 일어나요. 가리가 많이 들어갔으면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순간적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보약이 들어있는데 그걸 계속 써먹어야죠. 근데 우리 양의 재배 같은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딸기 같은 배대에는. 그러나 토양에 과다된 거는 엄청나게 경제적 손실이 납니다. 제주도에 밀감이 가보면 밭에 수확할 게 없는 게 있고 나무가 반 이상 죽어버려요. 올해 35도로 이상된 게 67일. 제주도가 육지보다 여름에 더워요. 제주도가. 그래서 밀감 밭에 가면 다 쪼개져 버리고 없어요. 노지의 것도 많이 쪼개지지만은 쪼개져서 다 흘러요. 그런데 그 제주도에 그 토양이 화산해토 그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화산해토에는 인산 비료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전부 용성인분만 쓰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큰일 납니다. 그 개뿔 소리 나옵니다. 인산이 가다돼가지고 인산 가리 가다돼가 밀감이 다 쪼개져. 인산이 화산해토 토양하고 흡착돼가지고 불용성으로 변해버리니까 자꾸 져야 된다고 그래 하거든요. 말로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나무가 청태기가 새파래. 최근에 제주도에 갔다 오면서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리는 게 있거든요. 인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 청태가 시푸르게 껴 있어요. 이번에 딸기가 1호방이 나오다가 예. 본대가 하나 나와가지고 꽃이 나온다. 예. 나온데 볼게 한 군데 볼게 또 이들이 또 나와. 예. 그거는 꽃눈 분할 때 일어난 일이고, 그건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뭐, 눈 만들 때 온도나 그 환경 차이 때문에 바뀐 일어난 거. 많이 그렇진 안 하고 부담으로. 예. 그 소수에는 뭐, 그런 비용을 둘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이런, 여름에, 그 채소류에서 일어나는 게, 여름에 쪽파 같은 거 심어놓으면 이것도 삐쭉 자라버리가 안 되거든요. 그럼 온도가 이제 이렇게 차광이라는 부분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생강도 여름에 차광을 해주거든요. 또 여름 채소, 배추 이런 게 한계 온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쭉 호흡을 따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 온도에서 약간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그 한계 온도는 34도 정도에서 더 낮춰주면 좋겠다. 그러나 직사광선 받고 오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7일 간격으로 뿌리는데 맹물 시기를 한번 한다고 치면 5일 만에 뿌려도 되겠네. 그렇죠. 맹물을 갖다가 한 번 뿌리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와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여백이라는 거죠. 딸기에 여백, 일액, 일액은 문제를 꼭 일으킵니다. 3일에 한 번 정도 물 부어 씻어줘야 되는데 안 씻으려 그러면 어떻게 갤로를 일으키가 씻어주겠죠. 갤로에다.
갤러 현상 일으키는 방법 잘 아시죠? 아침 일찍 문 열어갖고 안경 확 끼가지고 갤러 현상 일어나죠. 그 딸기가 어디까지? 순간적으로 조금 하는 걸 얼진 않아요. 온도 좀 내려갔다 해서 우리 딸기 육모 영상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조금 이따 풀어주면 또 풀려요. 시간이 길게 온도 낮은 게 딸기가 안 크고 씨가 툭툭 나오죠. 너무 고온이나 저온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방울도마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방울도마도요. 이제 강원도에서 인삼 지역에서 한 배중에서 5가닥을 벌려가지고 한 8단 정도 따먹는 사람이 있고, 네. 한 나무에 한 길로 옆으로 밀어서 강에서 이렇게 벌려서 이제 수확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서로 지어주장이 옳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방식이 옳을 것 같아요? 상부역 양에 해당합니다. 잎의 양의 생산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한 폭을 심어가 3가닥을 뽑거나 4가닥을 뽑거나 별 차이는 없어요. 예. 그래서 1화방에 잎의 센티미터만 맞춰주면 되고 이시랑 맞춰주면 됩니다. 그 간격은 겹치 가지고 그늘이 지느냐 안 지는 그 차이. 겹치서. 도마도가 그 하엽을 깔긴다면 요거만큼 잘라야지 이게 다 떼꾸면 안 돼. 다 자르면 안 된다. 예, 될 수 있으면 요거 반만큼만 잘라. 요거만큼만. 요거 낭이라는 어깨까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엽 제거를 하는 거 보면 대금 옆에로 바짝 치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뿌리가 자꾸 노화가 되기 때문에 도마도는 많이 달리는데 수확하는 양이 적어요. 예, 잎이 일을 하는 양이 줄어들면 도마도는 많이 달리는데 수확량이 없다. 그 딸기 하는 것도 겨울에 가면 많이 달리는데 안 따는 집 있죠? 박스가 안 나오죠? 분명히 많이 달려있어요 딸기가. 그런데 나오는 양은 없어. 근데 그걸 제가 참고를 하니까 너무 딸기 하신 분은 별로 없는데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 시간에 그 기중화 시간을 버리고 오셨는데 제가 그 시간을 빼먹는 것에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작물이 대사작용을 빨리 일으키는 거는 물을 뿌리는 거와 그늘을 쬐는 게 대사작용이 제일 빨라요. 그늘을 쬐는 게. 그럼 그늘을 쬐우면 단점이 흡수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없거든요. 흡수 시간이. 그 흡수 시간 부족에 대한 부분을 겨울에 이식값 올려놨잖아요. 이식값. 사계절 이식값을 분류를 시켰다는 거는 상당히 이게 많이 발전한 농업이거든요. 사계절 이식값을 분류를 못해서 우리가 농업의 기준을 못 찾은 거지. 사계절 이식값 분류한 거는 우리나라에 선진화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계절을 분류를 시키면 작물이 아래와 위에 간에 한 나무 속에서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또 오이가 그 하엽이 그냥 살아있으면 아랫잎과 상부잎은 영양량이 각각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아랫잎이나 위에 똑같이 연면식 하는데 그러면 두 개가 개체가 다르다고 봤을 때는 밑에 그늘진 거는 연면식 농도가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농도가. 그런데 이 두 개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딸기 같은 거는 우리가 겨울에 재배하면서 2단배에도 아래하고 위하고 고정식 같은 거 얼마나 차이가 안 나요. 그죠? 한 1m도 차이 안 되죠. 한 80 정도, 7, 80 되죠. 그럼 위에 그늘이 아래 지는 거죠. 안에 지금 안에 하면 안에 그늘 지죠. 위에 게. 아래 위 똑같이 합니다. 실내 아니니까. 예. 대표님 질문사항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관주나 그다음에 연면 시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영양을 공급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유기질 필요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유기질이야. 예, 예. 그 토양 분석표에 요 유기물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꼭 그것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유기물량이 예. 적정 유기물량이 있으면 이것도 주지 마세요. 이것도 해가 된다. 뭐 해가 되느냐? 여기에 있는 다른 부분이다. 그 유기물을 넣어버리면 뭐가 생겨? 분명히 생기고 기름이 생기죠. 예. 분명히 기름이 생기면 뭐가 옵니까? 두더지 오겠죠. 또 두더지 잡으려고 하면 또 신경 써야 되지. 유기물이 노지에서 마냥 좋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 유기물 두더지 잡으려고 하면 또
이만 코팅해갖고 기름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 일이 유기물만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다. 그 두더지가 온다는 거죠. 그것마저 생각해. 그런데 노지에 우리가 가수원에 퇴비를 한 포 갖다 부었다. 그럼 유기물로 봐야 되느냐? 인산가리 가다로 봐야 되느냐? 방금 말한 거에서 유기물은 문제가 인산가리 가다로 더 많이 평가하겠죠. 그 순천에서 퇴비 개송에게 복숭아 별로 안 좋죠? 퇴비 딱 잘라 보고나니 복숭아가 완빵으로 좋아지잖아요. 예, 경험했습니다. 예, 전에 가니까 돼지 돈문 빡빡하게 뿌려가지고 멋있다 했는데 결국에 제가 그거 농사 조졌다. 과거의 어른들이 우리한테 후손들이 이제 이게 먹고 사는데 식량 자원 그때는 화학 비료가 없었죠. 그래서 이름이 비싸니까 금비라고 이름 지었죠. 금비. 그러면 이제 그 토양 성분 검사해가지고 이런 네. 미량 원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유기질 비료보다는 화학제 그 비료 가지고 맞추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씀입니까? 예, 복합 비료보다는 질소량을 재야 된다. 그 문양필 명경님이 키위에 작년에는 1년에 100평에 요소 130포, 올해는 100평에 요소 140포. 그 이제 레드향에 작년에는 1000평에 60포, 100평에 6포겠죠. 올해는 땅이 충전이 돼 있어가지고 한 4포 정도. 요소 뭐 3포, 유한 1포, 4포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땅 속에 또 비료가 충전이 되는 땅이 있고 충전이 안 되는 땅이 있어요. 비료량이. 그래서 땅 속에 어느 정도 비료가 충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되는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성분에 비례한 성분에. 그리고 이 기준을 변할 수 없는 게 토양 함수량이 35에서 45%는 변하지 않아요. 35에서 45% 양이 괴지든 토양이든. 그런데 저희 감처럼 이게 물을 안 줘버리면 이게 크다가 말다 이 모양밖에 안 돼요. 이게 최대 한 500원, 50g까지 나겠죠. 근데 얘들은 한 최대 키우면 약 한 700g까지 커야 돼요. 방금을 먹고 키우면. 아까 안 먹어봤어요? 이거 뒤에 있네. 네. 네. 당브릭스가 꽤 나오죠. 근데 그 당브릭스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드냐면 질소가 만들어요. 우리는 당은 가리려고 만든다고 많이 배웠죠. 알겠어. 가리를 주면 인산이 만든다고 들었으면 인산이 만들겠어요. 예. 옛날에 그래. 근데 결국엔 탄수화물은 주재료가 질소라고 봐요. 질소분. 그래서 지금 여름에 작물을 재배를 잘 하려면 직사광선, 그러면 이 광양, 그 다음에 광양에 그 적외선 대한 여본도 요 양은 그 빛이 많으면 도리어 생산이 감소한다. 그러면 요 광량의 온도량을 줄여주면 봄하고 초가을하고 생산량이 최고 늘어나는 시점이 그 시점으로 가는 거죠. 그 규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주에 있는 분들이 여름에는 강원도에 가서 하우스 지나고 재배하고 겨울에 내려가 진주에서 고추하고, 우리 회원 또 강원도 영월에서 겨울에는 밀양에 와서 마을농사 짓고 여름에는 강원도 가서 여름 채소하고
시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투잡입니다. 농사도 한 작물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요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왔다리 갔다 하면서 농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어떻습니까? 오이하고 좀 예, 예. 많이 배웠어요. 조금 풀립니까? 이 실값하고 토양 분석이 하늘 땅만큼 중요하다. 그 기준을 많이 잡아라. 여름 채소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마도 아까 도마도 이 절단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는데 예. 지금 고단 재배하다 보면은 밑에 줄기가 수확 다 한 것도 엽을 붙여놔야 됩니까? 아니면 다 따줘야 됩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장애가 없으면. 밑에 맨 밑에까지도요? 그렇죠. 그럼 줄을 내리는데도 그렇게 될까요? 줄을 내리도 얘는 일을 해. 그럼 상역으로 보면 요 위에 보면 몇 장 안 됩니다. 그 겨울에 그 도마도 재배하면서 우리 김해 그 대동 저쪽에 부산 강서 강동 쪽에 가보면 다 따버리거든요. 이파리 잠깐 보면 일주일 비오니까 폐죽. 먼저 딴 거는 7장을 깔았는데 비 오기 전에 따가지고 그건 살았어. 비가 올 때에 대해서 7장을 잎을 깔겨버렸어요. 그러면 기들 뭐든 폐죽. 주 원인은 영양 생산을 못했다는 거죠. 탄수화물, 그럼 겨울에 우리가 그 하우스 내 탄소 동화적인 그 공기가 없은 게 아니고 결국에는 건건해서 질소분을 못 가져갔다는 거죠. 왜? 정산작용은 영이 적기 때문에 수분으로 증발이 적게 됐다는 거죠. 그럼 대기섭이 높을 때일수록 이 식값은 더 높아야만이 많이 먹고 많이 먹으려 해도 적게 먹는다는 거죠. 그 차이겠죠. 그럼 겨울 시설오이 할 때도 그럼 이파리를 안 제거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그렇죠. 최대한. 단점은 이파리가 많으면 지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늘이 많이 지니까. 그래서 겨울에 지온이 낮을 때 돈이 안 되니까 12월, 2월달 되면 1월달에는 싹 뽑아버리고 캐로 2월달 되면 캐로 심는 사람이 많아요. 앞에 하던 전작기 작물을 철거하고 캐로 심는. 그때 아예 그 부도 하우스 내 온도가 떨어지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경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요소 비료를 이제 시설하우스에 주려면 뭐 20kg, 40kg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물량을 어느 정도에다가 녹여서 그 들어가면서 점적에서 혼합제가 들어가면 또 희석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녹여서 줄 때는 그냥 녹여서 들면 장애가 장애가 있죠. 그럼 그러면 1톤으로 볼 거냐 500리터로 볼 거냐 이거냐. 1톤에 만약에 저기 1톤에 보는 것 같으면 5kg 정도. 500리터에 2.5kg 정도. 3톤에 그러면 오일 줄량을 그냥 5톤을 하루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럼 하루에 맨날 주는 게 낫겠네 그러면. 1톤. 매일 소량으로 줘도 이식값은 이식값이. 그러니까요. 네. 오일에 25kg 줄 거를 그냥 양액 재배하는 거는 매일 주고 있잖아요. 양액 재배. 딸기 아침에 주고 오전에 두 번, 두세 번 주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매일 주는 게 제일 좋아요. 토경도 마찬가지인가요? 토경은 매일 그렇게 주면 과습이 되겠죠. 아니 1톤 정도만 주면 큰 무리가 없고 오일에 5톤 줄 거를 하루에 1톤씩 해서 오일 나눠주면 그러면 여기 땅 속에서 비료가 가지고 여기 멈추고 비료가 여기 멈추면 난리되면 비료 가다를 쭉 비료 그 토경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주면 여기 비닐이 없으면 여기 가서 그 건조가 돼 이렇게. 그럼 여기 염전이 돼. 여기에도 비닐이 다 쳐져 있어야 되는데 비닐이 쳐져 있어도 물을 주면 여기에는 수분이 말라가 여기 흘러버리고 그럼 여기도 비료가 농축이 돼. 딱 달라붙어주면 되는데 비닐이 약간 느슨하면 여기서 토양 수분이 증발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건조해지면 요 부위가 염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흙골에다가 그 점적에 물을 줘가지고 여기 있는 비료 안을 미리 비료는 얼마 안 되는데 비료 가다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여름에 늦여름에 일찍 심으면서 땅 바깥에 건조돼 가지고 비료가 여기 바깥으로 나오고 염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겨울에도 그럼 오이 재배할 때 맹물 시비하면 괜찮은 건가요? 좋죠. 좋은데 땅이 너무 지르지는 다지. 그럼 지온이 15도고 지상부가 30도까지 올라가면 결로 현상이에요. 땅에 수분이 들들어 모여요. 이 지상부가 30도 되고 지온이 15도가 되면 역으로 땅 속의 결로 현상이에요. 이파리 결로가 아니고 흙의 결로가 일어나 버려요. 그럼 겨울 수박 같은 거 가보면 12월달에 물 주고 나면 물을 못 줘요. 주 원인은 하우스의 섭이 땅속으로 바로 기어 들어가 버려요. 땅이 기온이 낮으니까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 버려요. 땅속으로. 왜 그래? 땅속에 결로 현상이 들어가 버리겠죠. 과습이 되는 경우 많아요. 분명히 물을 안 줘도 과습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온이 뭐 20도 되는데 30도, 10도 변하면 결로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15도에 30도는 15도 차이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납니다. 결로 현상에 대해서 많이 또 그 다음 단계에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대형 온실들은 이게 잘 안 일어나요. 단동에서 잘 일어나요. 단동에서 지온이 낮아요. 그 대형 온실은 지온이 안 낮거든요. 그걸 차이가 있다. 또 다른 분. 이제 가수 좀 하지요. 예. 가수. 과수 쪽에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있다. 엽채류가 조금 풀어놔야 엽채류의 속에 가수도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이 이동 방법이나 이 영양소 방법, 가수에는 겨울에 잎이 없는 거지 봄에 하고 여름은 가을까지 붙어 있거든요. 수확 시기가. 그래서 가수 쪽에 이제 오이는 채소는 이제 질문 없습니까? 예. 그 부추 같은 경우요. 이제 설탕을 계속 시비를 하고 있는데 고추에 배추요, 배추. 배추. 예. 근데 지금 비가 계속 많이 왔잖아요. 예. 여태 괜찮다가 이 밑둥으로 이렇게 썩은 병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면 예, 예. 비가 올 무름병. 때는 예, 설탕 양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값입니다. 이 시값이요. 이 시값이 예. 1.5가 되네. 근데 여름에 우리가 가수에도 이 시값이 1.5 이하가 되면 장이에요. 이 시값이. 이 시값이 낮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료량이. 그럼 연면 11호 가지고는 사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생명에서. 연면 11호에서. 그래서 배추 같은 경우 월동으로 가잖아요. 예. 지금은 그러면 요소 비료를 끝에까지 계속 요소로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요소로만. 예, 예. 근데 요소가 올 때 참비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질이. 참비료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배추는 따뜻한 놈이에요. 배추는 따뜻한 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요소 성분은 그 탄수화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추위도 이기고 고온 저온에서 이 탄수화물 다 역할하거든요. 그 탄수화물 축제로는 질소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소를 줘가지고 잎에 탄수화물 많은 거는 도리어 적게 말라요. 탄수화물이 적은 그 이식값 낮은 것보다. 이식값이 낮으면 가시무늬병이 오고 하엽이 나와야 되겠죠. 하엽을 밑에 들으시보면 하엽이 노화되면 이미 여백이 맺어서 들어가고 있다. 여백이 들어가면 배추가 통이 찼으면 가시무늬병이 올 거고, 이게 배추가 안이 꽉 찼으면 물방울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조금 들어가다 다 서겠죠. 여기 멈추겠죠. 그러면 까먹던 점이 있으면 가시무늬병. 그 이름 잘못 지고 우리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비료를 겪어줘서 여백이 들어가서 균이 생긴 거다. 그럼 비료 이 식감만 맞으면 균이 안 생긴다. 근데 비료가 속이 차기 전에 요 물방울 요리 들어간 거죠. 속이 차기 전에. 그럼 여기서 물러가,
전부 요소로 다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식감만 1.5만 맞춰놓으면 배추는 살균제가 필요 없습니다. 살균제. 예. 우리가 배추를 그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이제 물을 주거든요. 스프링클러 돌리면 네. 무름병이 자라요. 근데 그 넓은 데를 스프링클러 말고는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식값을 맞춰내요. 그 비료량. 맹물 시비하고 그거의 차이가 뭐예요? 연면 시비는 7일밖에 안 가요. 아니 맹물 시비하고 우리가 쿨러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물 주는 비가 오나 물을 뿌리나 잎의 영양 이동해 버립니다. 영양 이동. 영양 이동이 많으면 잎 두께가 얇아지면 지금 잎의 뿌리에 있더라도 잎 쪽이 얇아졌기 때문에 여백을 뱉어요. 비 오고 난 뒤에 잎이 수분이 많은데 시드는 거 보시죠? 네. 그 왜 그러냐면 잎 속에 그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녁에 물을 다 뱉어버리고 얇아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영양소 외 것들은 뿌리에서 오는 거는 수분이 많고 영양이 없으니까 뱉어버려요. 그러면 뱉어내지 못하게 하려면 이 씨를 올려놓으면 잘 못 뱉어내. 그러면 못 뱉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쿨러 돌려버리면 밭에 못 들어가니까 쿨러 돌리기 전에 먼저 연면 시비를 해놓으면 이렇게 돼요. 쿨러 돌려도 괜찮아요. 비록 설탕 양의 농도를 높여보면 되고. 그럼 설탕 농도를 높인 거지 이 식감 높인 아니라. 그래 비료를 갖다가 첫 비료 배추가 우리 손바닥만큼 요만큼 할 때는 덕골에 100평에 한 포씩 해도 괜찮아요. 그럼 손바닥 2개만한 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100평에 반 포밖에 못해요. 평당 100g 정도. 그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사도에 따라서 올코팅 비료랑 완효성을 이어서 비료는 수확해야 됩니다. 배추가 우리가 100평에 생산 비용을 떠야 되거든요. 배추 100평을 판매했을 때 평당 우리가 7,000원 받으면 얼마입니까? 70만원이죠. 그 70만원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명품 300을 2포를 썼다. 그러면 15,000원 3만원이겠죠? 3만원.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가 올코팅을 4포를 집어였다. 그러면 이미 3만 약 5,000원 잡아야 돼. 올코팅 30불짜리. 그 4포를 였다. 4포 곱하기 3만 5천원이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3, 4, 10, 12만원하고 4, 5, 10 14만원 정도 되죠. 그 14만원이 그 70만원에 14만원 큰 돈이라는 거죠. 그죠? 임금비가 경영비가 그래서 14만 70만원에 14만원 경영비가 약 20%에 해당하잖아요. 비료값이 요놈이 20%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여기가 20%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살균제는 안 써야 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시간 맞춰놔요. 그래서 경영 계획을 세울 때는 비료값과 관계를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럼 올코팅 비료는 우리가 올코팅이나 완효성은 얘들 비료는 그 1kg에 질소함량 20kg 포대 속에 질소함량 1%에 1,000원 꼴이 쳐요. 1,000원 조금 더 치기도 하고. 그럼 30% 들어있는 건 33,000원 돼야 돼. 그럼 20% 된 거는 2만원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3%짜리를 갖다 4% 쓰면 비행을 안 할 수 있다. 장점입니다. 그럼 병이 생기면 우리는 돈이 엄청 들어버리거든요. 원물도 없어지고. 그래서 계산할 때 올코팅을 몇 개를 엮고 요소 추비랑 수확했죠. 올코팅을 2개에서 3개를 엮는 거죠. 그러면 비로 배추 재배에서 질병을 많이 막을 수 있는 거죠. 계산은. 근데 횡수가 많으면 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재배 메뉴를 2가지로 만들어놨고 꼭 책에 있는 건 모르겠는데 책에 보시고 봐요. 제 소리. 또 다른 분은요? 예? 네. 그거는 바닥에 심기 전에 유막 코팅을 해놓아버리면 병이 적어요.
두둑에다가 바로 비닐을 뭉친 위에다 뿌려버리면 톡톡이 벌레라는 그런 줄어들어요. 그건 배추 생육 중에는 기름 소독해야 돼요. 물 500에 기름은 식용유는 20리터 기준에는 50에서 100cc. 그 다음에 퐁퐁은 100cc. 온도값에 비례해가지고 써라. 그럼 요거는 기름 소독이죠. 기름 소독. 유막 코팅하는 거 이 농도가 더 많아야 돼. 그거는 이거 몇 배가 돼요? 실제 해서 어느 시기에 그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기간은 한 최하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일반 방제약 한번 충전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하고 그래야 하면 안전하게 된다. 예, 괜찮아요. 대표님, 예. 아까 설명에서는 응애에 물 20리터에 식용유가 2리터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코팅. 하우스 가해. 하우스 가에 하우스 가해. 예, 그거는 코팅을 해버려요. 그러면 못 온다는 거예요. 밖에서 잡는 방법. 그럼 안에서 잡는 방법과 밖에서 잡는 방법 다르다. 요거는 몽의 심태수씨 남도 촌놈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분이 개발해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식용유로서 기름 소독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 기름 소독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애 같은 것들이 숨구멍이 막혀 죽어요. 그리고 기름 냄새가 나오면 나방들이 알을 안 깔아오고 도망을 가요. 나방들이 싫어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예. 호박이 예. 8월 26일에 신고하고 10월 1일부터 꽃이 별로 안 나고 그리고 무름병하고 막 알력한 이게 그냥 지금 호박은 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수정하면서 호박 이파리가 잎의 넓이가 27cm, 넓이가 27cm, 27cm 여기에서 여기까지 1m. 그 다음에 요게 4cm가 4cm씩 마이너스 한대요. 4cm. 그 다음에 27cm에서 23cm, 19cm, 15cm 되나? 15c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cm마다 키가 20cm씩 작아져요. 그럼 호박 그렇죠. 그 핀다리의 잎의 크기 넓이가 27cm에 1m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거리가 가까워지면 톤장애가 오는 거예요. 톤장애. 그럼 호박이 이파리 개수를 좀 최하 3엽에서 4엽에 한 개를 붙여요. 힘을 남겨놓으면 괜찮는데 자꾸 한 개씩은 되는데 힘이 부족해지면 키가 작아지면 톤장이 위로 올라가 버려요. 원래 같은 경우에 일단 꽃 자체도 적고요. 그래서 무폐병 그런 거. 이 씨가 낮아요. 썩는다는 자체는 이 씨가 낮아서 여백을 맺고 있잖아요. 비료량이 부족해. 그래서 지금 차광하고 이 방법 다 써야 돼요. 여름에 더운데 제일 좋은 정점의 온도를 맞춰야 돼요. 공기에 심어서 조금 따먹거나 그러면 12월 우리가 이 계절 이 시기에 보면 12월 15일부터 겨울이죠. 12월 15일에 비쌀 때 되면 안 나와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빨라도 좀 늦게까지 가도 11월 초순에 그지 끝난다고. 추운 데서요. 예. 아. 아우도 이제 그래 뱀살이 아프면 끝나는 거죠. 추운 지방에. 예. 그 den설이 온 지방 여름에 여름 재배 쪽 강원도 쪽 추운 지방이라면 온도 값을 낮춰야 돼요. 온도 차광을. 그 차광을 했을 때 온도 값하고 안 했을 때 한 두 가지는 다르다. 의성이야. 그럼 겨울 재배 안 하고
그 여름 재배, 가을 재배. 가을 재배, 8월 말경. 예, 가을 재배에 속한다. 그래서 그거는 비료량을 더 늘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토양 분석해 보면 인산가리가 받아져 있지 않느냐. 이게 말하자면 2모작, 3모작이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토양 분석을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밭갈이를 행가고 안 행가고 할 때마다 밭갈이 하면 힘이 좀 나는데 밭갈이를 안 하면 힘이 자꾸 떨어져.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두덕 바깥에 이게 염전이 돼버려. 비료가 이리 몰리 나가 여기서 자꾸 비료가 쌓여. 그래서 그럴 때 흙골에다가 점적을 하나 피가지고 물을 줘야 돼. 그럼 이게 밀리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쪽에서 비료 과다돼서 안으로 장애가 들어가. 1차에 이제 복수박하고, 예. 복수박하고 아니면 오이하고 아지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지하고 알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호박이. 그 약간 힘이 강한 쪽은 안 돼. 그 이제 우리가 수박이 흰가루병을 한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수박에도 살균제 쓸 필요 없거든요. 살균제를 쓴다는 건 비료가 부족해서 살균제 써요. 잎에 수박 무름병 이런 병이 오는 것들이 여백의 병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식감만 맞추면 그건 또 병이 안 생기는 병들이다. 예. 하여튼 그러면 원해 쪽은 원해 강원도에 그 오이로 시작해서 다양한 작물이 나왔는데 원해 쪽은 여기서 마치고 과수 쪽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